아무래도 이제 마음이라는 거, 우리가 산 마음이라는 게 너무 오묘하잖아요. 또 내가 타인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게 진짜 이해하는 게 맞을까? 근데 왜 이렇게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어려울까요? 내가 떠올린 그 타인의 마음, 내가 상상한 타인의 마음 전혀 틀릴 수도 있다 하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교수 이성호입니다. 오늘은 그 오버띵킹이라는 그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고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약간 그때 조금 좀 아쉬운 거, 그러니까 제가 이쪽 분야에 그쪽 분야의 과문에서 정확하게 많은 것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이런 마음부터 시작해서 정신과학, 뇌과학 이런 것들 총망라해서 굉장히 재밌는 책을 읽어서 그분의 저자를 누군가 하고 봤더니 저희 같은 회사에 다니고 계시는 저희 동료 분이셔갖고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정신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홍순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홍순범 교수님이 또 이제 타인이라는 세계의 책을 내주셨는데요. 제가 사실은 이 책을 이제 제가 읽다 보니까 오버띵킹에서의 주로 다뤘던 내용이 이 책의 한 챕터에서 아주 더 자세하게 또 그리고 더 과학적으로 다뤄진 것이 있어서 오버띵킹을 읽고 재밌게 읽으셨던 분이나 아니면 마음이나 심리학 또는 정신의학 쪽에서의 약간 이런 면을 조금 입문하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 되게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갖고 오늘 모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거 책 왜 쓰셨나요, 교수님? 제가 시작하게 된 거는 아무래도 진료 현장에서 주로 많이 보는 분들 중에 한 군이 자폐증에 있는 분들이에요. 자폐증. 예. 네. 그 자폐증에 있는 당사자는 물론이고 보호자분들이나 또 일반 대중도 도대체 이게 어떤 질환이야? 뭐 예를 들면 지능이 낮은 분들이랑 어떻게 달라? 이거를 이제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그 핵심에 우리가 마음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해석하는 그 뇌 기능을 말하는 건데요. 자폐증이 있는 분들은 마음이론 기능이 좀 부족해서 다른 사람을 아예 좀 이해를 못하고 이런 분들이 많지만 우리 그냥 일상에서 잘 생활하는 우리도 굉장히 타인을 이해 못해서 답답하고 오해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마음이론을 대중에게 소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출발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자폐와 관련된 어떤 마음에 대한 뭐 오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조금 하시기 위해서 했는데 오히려 모든 인간관계 힘들고 또 모든 사람이 내 마음이 왜 그럴까? 타인의 마음은 왜 이럴까? 막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는 마음이란 게 도대체 뭔가? 막 이런 것들이 아마 질문이 많을 건데 요거에 대해서 답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갑자기 궁금한 게 그럼 교수님 자폐 관련 진료를 많이 하시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그 드라마가 굉장히 대중적으로 인기를 맞아요. 얻었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은 예시로 들기는 상당히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가분이 공부 많이 하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연기도 아주 잘했어요. 예, 그래갖고 저는 굉장히 좋게 드라마를 보고 있고요. 하지만 네. 그 드라마를 이제 해석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어느 정도의 판타지도 있고, 판타지는 뭐 의학 드라마나 법정 드라마 다 판타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하는 맞아요.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서번트 증후군을 어떻게 기준 잡아서 짚게 하느냐에 따라 꽤 많이 잡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요. 정말 우리가 신기하다. 저 정도로 능력이 있을 수 있나? 우영우나 뭐 혹은 그 레인맨이나 이런 분들은 누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전 세계적으로 100케이스가 채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되는 정말 거예요. 드문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쪽에 너무 이제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오해를 할 수는 있겠고, 또 그렇지 못한 부모님들은 아니 우리 아이 자폐라고 했을 때 내가 저런 아이를 키우는 걸로 지금 남들은 그 드라마 보고 오해하네. 우리가 얼마나 더 고민하고 있고 힘든가 이런 거를 좀 이해받지 못한다는 또 말씀들도 주시기는 했어요. 그런 단점은 있지만 사실 그 드라마를 매개로 대중에게 좀 설명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마음이라는 거, 우리가 산 마음이라는 게 너무 오묘하잖아요. 타인의 마음을, 인간관계도 힘들고, 내가 내 마음을 모를 때도 있고, 또 내가 타인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게 진짜 이해하는 게 맞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한 끊임없는 번뇌, 고민, 뭐 이런 게 있는데, 혼돈에 빠질 수도 있고, 애매할 수도 있고, 그건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를 밝혀주신 것 같아요. 우선,
마음 이론이라는 게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리고 추론하는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어려울까요? 지금 AI 시대가 그걸 이해하기가 굉장히 좋은 시대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떤 말씀이냐면은 AI로 막 영상을 만들잖아요. 뭐 얼마 전에는 톰 크루즈랑 뭐 브래드 피트가 막 뭐 격투를 하는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게 AI로 만든 거였다. 뭐 이런 그런 게 떴었나요? 그런 게 네, 네. 화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보면은 뭐 새로운 멋진 영화가 나왔나? 그리고 그 두 분이 진짜 감정을 이입해서 연기를 한 것 같은데 브래드 피트가 저렇게 뭐 그 또 주먹을 날리고 뭐 싸우네. 야, 지금 저기서 지금 톰 크루즈가 엄청 화가 났어.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해석한 마음들이 이거 그냥 영상이었고 실제 그 마음들은 어디에도 없는 거였네. 내가 영상만 보고 상상한 거였네. 그분들은 그 순간에 어디 뭐 딴 데서 딴 거 하고 있었겠네. 네. 이거를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내가 현실에 있는 누군가를 볼 때는 내가 떠올리고 있는 이 마음이 불과 영상에 불과한 거를 떠올렸을 때 해석한 마음과 어떻게 달라? 양쪽 다 결국 내가 그냥 내 시각적으로 들어오는 정보나 음성 정보, 말 정보를 갖고 내가 그냥 상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를 한번 돌아보기에 굉장히 좋은 시대가 저는 된 것 같은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사실인 것과 내가 머릿속에 상상한 것과는 사실은 다른 엄청 다르죠. 거죠. 네네. 타인의 마음이라는 거, 마음 자체도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건데 내가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고 근데 그거를 내가 안다, 이해한다라는 건 사실상 어려운 거네요. 사실상 우리가 아는 마음은 내 마음밖에 없죠. 내 마음도 잘 모를 때도 있는데요. 그렇죠. 그것도 모호하죠. 근데 어쨌든 나는 뭔가를 느끼고 지금 뭔가를 떠올렸구나를 알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갖고 상대방도 있을 걸로 이제 가정하고 해석을 하는 건데 실은 한 번도 그걸 본 적은 없죠. 뭐 예를 들면 제가 잘 모르는 어떤 기업에서 유성호 교수님을 인공지능 로봇으로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분이 오늘 출연을 하시고 네. 교수님은 이제 딴 일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도 저는 겉으로 구분이 안 가면 그냥 유성호 교수님이 이런 생각 하셨구나. 지금 약간 그 책을 재밌어 하시네. 그런 감정을 정말 느끼시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저의 상상일 뿐이겠죠. 그래서 사실은 마음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가 사실은 근본적으로 마음이 뭔지를 좀 알고 나서요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이때까지 마음이 뭔지 왜냐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마음이 뭔지를 생각 안 해봤는데 그걸 생각해본 정의한 적 없이 그냥 우리의 타인을 이해하고 타인과 갈등을 빚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더 힘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어렵다고 한 건데 결론적으로는 타인을 이해한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러면? 내가 너를 충분히 이해했어. 이런 말 우리 자주 쓰잖아요. 진정한 의미로서는 사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네요. 진정함이라는 게 뭐 몇 퍼센트의 진정성일까의 문제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어쨌든 첫 단계는 내가 떠올린 타인의 마음, 내가 상상한 타인의 마음, 해석한 이 상상의 해석이 전혀 틀릴 수도 있다 하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어보시면 결국 뇌과학적으로 우리가 분석해 보니까 이게 내 상상이었고 그 중에는 우연히 맞을 수도 있겠죠. 특히 내가 더 노력을 하고 많이 얘기를 듣고 하면 맞을 수도 있겠죠. 어디까지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저희 정신과 의사 기준으로 본다면 상담실에 와서 나 어릴 때 어땠고 우리 부모님은 어땠고부터 해서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다 듣고 나서도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을 때들이 있는 건데 계속 만나야 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일상에서 잠깐 보는 분들을 그냥 내가 떠오른 그 상상의 해석으로 재단하는 거는 너무 섣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까지 교수님 말씀하신 것 아마 들어보면 알겠지만 우리 마음속에 표상, 우리가 실제하는 게 있고 실제하지 않는 게 있잖아요. 사실 예를 들면 자유, 네네. 우리 마음속에 자유라는 게 떠오르려면 사실은 아기 때는 자유라는 게 안 떠오르잖아요. 근데 지금 청소년이 됐고 뭐 사실 아기 때는 2살 정도 되면 이제 2살은 아니라도 한 3, 4개월, 5, 6개월이면 엄마가 까꿍하고 없어지면 까꿍놀이가 그런 건데 없어지면 진짜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얘가 조금 나이 먹고 한 2살 정도 되면 확실히 아무리 조금 늦은 애도 이제 엄마가 딱 사라져도 엄마 곧 올 거라는 거를
엄마가 있다라는 걸 알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표상이라는 게 마음속에 어떤 뭔가를 그려놓는 거가 중요한 건데 그 그려놓는 게 꼭 실제가 없더라도 우리가 그려놓는 거를 인간이 갖게 되는데 그게 2살 때부터 이제 슬슬 자라는 거죠. 네네. 그러다 청소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 사실은 이제 삐아제가 그걸 얘기한 거라서 굉장히 유명한 아동 인지 심리학자, 심리학자이죠. 네. 그래서 지금 없는 거를 표상으로서 있구나. 그게 없는 친구들은 예를 들면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이 있었는데 그거를 담요로 탁 덮어버린다. 그러면은 어디 갔지? 사라졌다고 네, 반응을 정말 조그만 아기일 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그게 2살 돼야 발견하는 건 아니고 이제 차츰 2살쯤 되면 완성되는 거죠. 완성이 되는 거죠. 예, 예. 그리고 뭐 책에서 그 다음 단계로 든 거는 우리가 뭐 모방놀이나 어떤 상징놀이, 그냥 케이크 없는데 케이크처럼 이렇게 살짝 덮어놓고 그 생일 파티 놀이를 막 한다든지 이런 거. 그게 신기한 게 아이들 보면 로봇이나 인형을 갖고 막 이야기하면서 해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데 뭐 바비 인형이 야, 너 뭐 하니? 하고 친구랑 뭐 놀고 막 이런 거 하고 또 남자애들은 태권브이 막 이러면서 막 날아가서 서부 쓴다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이제 발달 단계가 쭉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실은 아까 잠깐 자폐증 말씀드렸지만 그거가 잘 안 됩니다. 자폐증이 있으면. 그 표상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없는 거를 있는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뭔가를 떠오르는 능력, 그게 표상이라고 우리가 좀 얘기할 수 있다면, 표상이라고 그런다면 자폐증은 그게 안 된다는 말씀. 그렇죠. 스펙트럼이니까 정도의 문제지만 그게 좀 부족한 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고등학교나 다른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타인의 마음을 읽는 자기만의 훈련, 표상이라는 걸 만들게 되는 거죠. 일종의 그런 트레이닝을 하는 것도 그 시기가 많죠. 왜냐하면 청소년기가 아무래도 집단적 의식이 강해갖고 가즈하 막 이러면서 막 애들끼리 좀 친하게 지내고, 물론 전혀 다르게 지내는 친구들도 있지만 제 기억에는 그때는 또래 집단을 형성하면서 타인과 갈등도 많이 겪고 뭐 가끔은 신체적인 것도 겪으면서 내가 어떻게 타인이라는 거에 관계를 맺어야 되나를 연습하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많이 들어요. 청소년기는 그런 인지적으로는 뭐 표상, 추상적 사고가 되면서 또 한편으로 심리적으로는 정서적 독립을 하려고 하는 시기죠. 물론 경제적 독립은 나중이지만 정서적 독립, 즉 부모로부터의 어떤 독립을 추구하다 보니까 약간 좀 반항도 하고 논쟁도 하고 그러는 게 나는 내 길 좀 찾아볼래. 그 설령 그 과정에서 내가 좀 시행착오하고 고통을 좀 겪더라도 나는 내 생각대로 해서 한번 가볼래. 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기특한 거죠. 그리고 부모에게 의지하던 걸 이제 좀 덜 하면은 그러면 이제 누구에게 의지해야 되지? 하는 거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친구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져요. 또래 집단. 네. 또래 집단에서 그래서 만약에 뭐 왕따 당하거나 이러면은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되는 게 그 시기의 심리죠. 근데 그렇게 갖고 그 청소년기를 지나서 이제 성인이 된다. 이제 뭐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뇌의 성인은 또 다른 얘기긴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이제 주민등록증이 나오고 이제 대학을 가거나 사회에 진출했을 때 성인이 됐다면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 제가 보다 보니까 타인의 마음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은데, 아까 근본적으로 이게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표상이기 때문에 이건 내 마음이지, 실제 저 사람의 마음을 알 수는 없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거잖아요. 더더군다나, 제가 이 책을 읽다 보니까, 무릎을 친 게, 일단 정보도 너무 없고, 상황도 잘 모르고, 저 사람의. 그 다음에 맥락과 어떤 뭐 용기라고 여기 쓰셨는데 이런 것들도 너무 없어갖고 그게 또 타인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이 책의 첫 번째 장의 시작이 인간관계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걸 시작하는 이유가 너무나 당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거는 디폴트 아닌가요? 누구나 다 어려운 건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하고 물을 수밖에 없네요. 물론 정도의 문제는 있겠죠. 아까도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분도 있고 또 없는 분도 있고 좀 심한 분도 있고 덜 심한 분도 있고 정도의 문제가 있고 또 그 사람과 함께하는 어떤 관계의 질, 또 노력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생각도 해요. 현대 사회가 조금 더 힘들어진 부분도 있지 않나? 왜냐하면은 제가 예전에 그 응답하라 시리즈 드라마를 이제 예. 봤을 때는요. 그 시대만 해도 그냥 이웃들이
대문이 그냥 열려 있더라고요. 그냥 가서 무슨 뭐 반찬도 꾸고 뭐 그냥 왔다 갔다 거의. 아, 옛날에. 그렇죠. 뭐 아주 옛날도 아니긴 해요, 그게. 아니, 제가 중고등학교 땐 중고등학교까지 그랬죠. 교수님 네. 해도. 네. 근데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웃집 그 친구를, 그 마을이 아닌 그냥 도시에서 만났다. 네. 근데 나를 그냥 본체만치 하고 지나갔다. 그러면, 무슨 일 있나?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생각이 꼬리를 물고 또 괴로워지고 상대를 오해하게 되는데, 만약에 누구였죠? 덕선이었나? 그 친구랑 그 친구들이 그냥 마을에서 만났다. 똑같이. 근데, 대문을 나오는데 본체만치 하고 지나갔다. 그러면은, 지난밤에 저 집 시끄러웠지. 엄마 아빠 싸우고 불똥 튀고 그래서 지금, 뭐 고민이 많지. 저 친구가 나한테 인사할 기분이 아닐 거야. 이게 해석이 되잖아요. 즉, 어떤 그 정보와 이런 맥락들을 잘 알면 조금 더 그래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해할 수 있는. 확률적으로 이해할 확률은 높은데, 사실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정말로 그 상황이나 정보를 알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어렵죠. 우리가 또 그런 상황을 흔히 겪는 경우가 운전할 때일 수 있어요. 진짜 많아요. 네. 네. 운전을 아무리 그 선한 분들도 고 안성기 배우 같은 분들도 운전할 때는 막 욕이 나온다는 뭐 인터뷰를 본 적이 그랬대요? 네.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근데 제가 그거를 마음 이론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그 차가 어떤 사람의 의도에 의해서 가고 있는데 막상 우리는 그 안에 앉은 사람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근데 거기서 어떤 상상의 해석이 있는 게 아닌가. 맞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상상해서 타인을 내 멋대로 생각하는 그게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그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도구도 되지만 그렇죠. 굉장한 오해와 편견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그 양면성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마음이 뭔지는 이 책을 더 읽어보셔야 되겠지만 저희 대화를 통해서 마음이라는 게 뇌와 어떻게 후천적으로 또 이렇게 어떤 발달 단계를 통해서 또 굉장히 어렵지만 또 협동을 해가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얼추 잡으셨으면 1, 2장을 쉽게 읽으실 수 있을 거라 보고요. 3장. 이게 우리나라에 많이 소개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생각하는 네트워크가 최근에 뇌신경과학에서 많이 연구되게 있는 게 크게 3가지가 있잖아요. 네. 교수님 그거 잠깐 소개 좀 시켜주시죠. 네네. 가장 최근에 좀 핫한 거는 저도 거기에 방점을 두고 썼지만요. 영어로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네. 우리 유명하죠. 뭐 회사원들이 디폴트란 말 많이 써요. 디폴트 모드, 그러니까 처음 기본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전 번역을 이제 디폴트 모드를 기본 설정 해서 기본 설정 네트워크 이렇게 했는데요. 그 발견된 역사도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뇌 영상을 하는 분들은 뭔가 예전에는 꼭 어떤 특정 과제, 뭐 단어를 뭐 인식하거나 무슨 뭐 숫자 계산을 하거나 뭐 얼굴을 쳐다보면서 감정을 인식하거나 이런 특정 과제를 꼭 주어지고선 뇌를 촬영을 했는데요. 그래야만 뭔가 일관된 결과를 얻을 것이다. 뭐 중구난방으로 생각하는 거 하면 그러니까 멍 때릴 때 찍으면 아무 소용 없을 거다. 그렇죠. 다 생각이 다 다를 텐데 어떤 사람은 여기 활성화, 어떤 사람은 저기 활성화되는 거 우리가 봐서 뭐해. 어떤 미국의 이제 대학원생이 그래도 한번 해보자. 멍 때릴 때 어떻게 되나. 근데 굉장히 어떤 일관된 네트워크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멍 때리면 사람마다 상상은 자유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상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일관된 네트워크가 나와서 그거를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처음 찾은 건 디폴트 네트워크는 아니고요. 실은 그렇게 이제 멍 때리고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일관된 그 네트워크니까 영역들이 좀 연결돼서 활성화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실은 여러 개 있어요. 예를 들면 눈으로 보는 네트워크 이런 거를 굳이 뭐 눈으로 보는 과제 없어도 서로 연동되어 있고 또 청각 네트워크로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죠. 그리고 중앙 집행 네트워크라고 해서 아주 고도의 어떤 계획되고 계산적인 수학 풀 때라든지 그렇죠. 뭔가 영어 단어 외울 때 이럴 네. 때 사용하는 거가 아닌 그때와는 좀 사용되는 게 공유하는 것도 있지만 거의 다른 건가요? 그럴 때 어떤 계획적으로 하고 그럴 때 중앙 집행 네트워크 주로 전두엽 같은 거, 전두엽의 바깥쪽이죠 주로 그렇게 쓰는 네트워크들이 있는데요. 이제 두 번째 흥미로운 발견이 이제 추가되면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등장하는데요. 이런 여러 네트워크들이 그런 휴식 멍 때리고 있을 때도 발견이 일관되게 이렇게 발견이 되는데 그래도 그것들은
그 과제를 할 때 활성화가 돼요. 지방 네트워크는 봐야지 활성화가 더 많이 되는 거죠. 네네. 휴식 중에도 발견은 되지만. 그런데 유독 이상하게 한 네트워크는 과제만 줬다 하면은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올라가 네. 있던 게. 그래서 왜 이렇게 반대로 작동하는 네트워크가 있어? 청개구리 같네? 하고선 봤더니 이게 멍 때릴 때 일을 하는 네트워크구나. 근데 멍 때리다가 우리가 자 과제 시작합니다 하니까 얘가 멍 때리는 일을 안 하게 되니까 감소를 해서 우리가 어떤 과제할 때는 활성이 안 되고 또 다시 휴식하셔야 하면은 활성이 올라가고 그래서 이때는 또 다시 멍 때리면서 막 아유 그래 걔가 그렇게 얘기했지 그때 내가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또 이렇게 멍 때리는 일을 하다가 또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내려가고 이런 다른 네트워크와 거꾸로 움직이는 청개구리 네트워크가 그 기본 설정 네트워크,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입니다. 뭔가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센트럴 그 executive 네트워크라고 그래서 막 일할 때 하는 게 있는데 근데 이제 멍 때릴 때 쭉 올라온 애들을 보니까 걔가 이제 다시 집중할 때 쭉 내려가고 멍 때리면 올라가고 뭐 이런 거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됐고 그러면 디폴트와 그러니까 선생님이 기본 설정 네트워크 그다음에 중앙 집행 네트워크 이렇게 정의를 해주셨는데 이 둘을 조절하는 네트워크가 또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영어로는 셀리언스 네트워크고요. 제 발음이 맞나 모르겠습니다. 셀리언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는 번역은 이제 돌출 자극 네트워크라고 했습니다. 셀리언스가 결국 뭔가 돌출되게 딱 주목하게 만드는 그렇죠, 그 그렇죠. 자극이라서요. 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 돌출 자극 네트워크의 예를 뭐 책에서 든 거를 소개하면은 하얀 눈밭 위에 누가 빨간 옷을 입고 이제 지나가면 그냥 글로 시선이 간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 아무 중요한 인물이 아닐 수도 있는데도 그러니까 색깔이 확 달라지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유명 배우가 그냥 하얀색 옷 입고 지나가도 눈이 잘 안 갈 거예요. 근데 내가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 빨간색 입고 지나가면은 딱 간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우리의 어떤 시선과 주의 집중을 끌어들이는 자극들이 있다. 멍 때리는 기본 설정 네트워크 상태에 있다가도 역시 책에서 든 예는 거기서 좀 멍 때리면서 수업을 듣고 딴 생각하고 있었는데 뭔가 심상치 않네? 보니까 교수님이 나를 보고 있었네? 너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제 확 전환이 되는 거. 그렇죠. 그게 돌출 자극에 의해서 확 전환이 되면서 기본 설정 네트워크가 딱 떨어지고 뭔가 이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루미네이팅, 즉 내 자신의 이불킥을 계속 머릿속으로 하다 보면 사실 죽고 싶다는 생각.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청소년기는 다 그러셨죠? 네, 죽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실제로 이제 아이디에이션 뭐 이렇게 실제로 단계를 넘어서 가는 건 아닌데, 근데 끊임없이 그런 자책이라든지 내가 왜 이렇게 유슬리스 할까? 이렇게 쓸모가 없을까? 나는 이 세상에 별로 가치가 없다는 생각을, 사실 저는 이 얘기를 잘 안 했는데 사람들한테 교수님이 그런 생각을 했더라고요. 저도 나는 정신과 의사가 왜 정신과 의사인지 알겠어요. 그 생각 많이 하셨다면서요. 그게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즉 기본 설정 모드의 나쁜 짓인 거죠. 그렇죠. 뭐 저는 책에도 좀 고백했지만 약간 그 기본 설정 네트워크를 좀 많이 쓰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특히 이런 거를 잘 알기 전 청소년기나 이럴 때는요. 그래서 뭐 속으로 좀 고민도 많이 하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관계에서 좀 여러 가지 또 내가 뭐 혹시 잘못했나?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조금씩 더 갈고 닦기도 하고요. 사람 대하는 거를. 하지만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한 것 같고요. 굉장히 지금 뭐 우울증을 앓거나 고민을 하면서 근데 이게 다른 사람은 이런 생각 안 하는데 나만 이런가?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았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진료를 하고 있고 이런 책을 쓰는 사람도 그런 생각 얼마든지 하고 산다. 이런 거를 한편으로는 약간 조심스럽지만 또 용기 있게 좀 고백을 하고 싶은 그래서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고 실은 첫 피드백이 요 책이 나온 그 다산 출판사 편집부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그게 위로가 됐다는 피드백을 주셨었어요. 저도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저도 그런 생각을 청소년기와 젊었을 때 정말 많이 했는데 부끄럽다는 감정과 정말 죽고 싶다는 감정 이런 게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거 보고 선생님도 그렇구나 뭐 이러면서 약간의 위로 얘도 똑같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서 진짜로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그런 마음을? 저는 뭐 책에서 크게 두 카테고리로 했죠. 그래서
그 느낌을 이제 좀 잘 관찰하다 보니까 타자화 시키는 거죠. 내가 한 발짝 물러서서 나의 감정을 타협하는 거. 예. 저희가 그거 많이 씁니다. 아, 그러세요? 네. 가끔은 아예 그냥 우리 임사 체험이라고 하나요? 벗어난 영혼의 입장에서 보듯이 보는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벗어나진 않지만 그냥 내 안에서 그 느낌을 이제 잘 관찰하는 방법도 소개를 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과, 근데 이 생각이 들 때의 어떤, 감각이나 마음, 이게 별로 그렇게 합리적으로 연결되는 게 아닌 좀 뜬금없이 연결되는, 그런 걸 발견하고선 상당히 그게 옅어지는 그런 경험도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안에서, 이게 결국은 인지행동 치료에, 인지 치료에 해당하는 건데요. 그걸 셀프로 할 수 있게 좀 제가 소개를 한 건데요. 어떤 죽고 싶다, 혹은 나는 무가치하다라는 그 생각에, 얽혀 있고, 때로는 그거의 근거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다양한 생각이나 사실들을 좀 분석을 해서, 결국은, 그게 근거 없는 결론이었네로 또 약간 생각과 논리를 통해서 그거를 바라보는 방법, 이렇게 크게는 두 가지 카테고리를 제가 소개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그런 게 많다면 그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뭐가 있을까요? 조금 벗어난다기보다는 조절할 수 있는 방법?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좀 이렇게 휴식할 때 활동을 하는 건데, 어떤 과제를 할 때 사용되는 네트워크는 굉장히 많이 있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중앙 집행 네트워크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눈으로 볼 때 그리고 감각을 느낄 때의 네트워크 이런 거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실은 최근에 요즘 러닝 열풍이 불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체력에 그전까지는 좀 자신이 있었는데 운동 좀 해야겠다 해서 가끔 헬스클럽이든 집 앞이든 좀 가볍게 러닝을 하거든요. 근데 안 뛰던 사람이 뛰니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무릎이나 발목이나 이런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고, 실제로 안 뛰다가 뛰어서 그런지 좀 이제 시큰시큰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거를 이제 잘 느끼면서 내가 무리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거기에 집중을 하면서 이제 뛰는데, 뛰다 보니까 내가 그 감각에 집중을 하니까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안 쓰면서 뛰게 되네. 왜냐면 그냥 뛰면 딴 생각하면서 뛸 수도 있거든요. 일종의 명상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종의 걷기 명상이든 혹은 이런 뛰기 명상이든 이런 것들을 하는 원리가 결국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로 가지 않게 뭔가에 우리의 주의를 얹혀 놓으면은 그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고. 그럼 교수님 말씀이면 멍 때리면서 운동하면 다 소용없네요. 그렇죠? 멍 때리면서 운동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뭔가 집중하면서 하는 거는 약간 명상이라는 게 사실은 디폴트보다는 센트럴 쪽에 가까운, 집행 모드 쪽에 가까운 효과를 발휘하는 거. 집행이든 혹은 다른 감각적 체성 감각 네. 이런 거든 하여튼 다른 거를 쓰니까 일단 디폴트를 벗어나게끔 해주는. 그렇죠. 그러면 몽상을 하지 말고 사실은 뇌과학자의 명상, 그래서 운동 이런 걸 좀 하는 게 오히려 좋겠네요. 그렇죠. 그게 나에게 오히려 더 맞는 간단한 명상법이라면은 그건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멍하게 TV를 본다든지 아니면 그냥 무의미한 시간을 이것도 유튜브로 청취하고 있지만 유튜브의 쇼츠를 계속 보고 있다든지 이러면 디폴트 모드에 빠지기 쉬우니까, 기본 설정 모드에 빠지기 쉬우니까 그것보다는 다른 모드를 이용할 수 있게 노력하는 게 사실은 우리 우울을 벗어나고 우리를 좀 활력 있게 만드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겠네요. 그렇죠. 단지 운동이 좋다더라 이렇게 피상적으로 하시기보단 딱 지금 정리해 주신 그 원리를 아시면 자기 생활에 유연하게 그걸 적용하시면 되니까 그런 의도에서 제가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 책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사실 1장, 2장은 마음이라는 걸 이해하는 심리학, 그 다음에 뇌과학 플러스 정신의학의 어떤 마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오류, 그 다음에 잘못 알고 있었던 그런 어떤 속설들을 잘 말씀해 주셔서 좋았고요. 3장은 방금 말씀드린 우리 머리에 생각하는 네트워크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그 네트워크에 대해서 또 어떤 네트워크일 때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마음을 느끼게 되는지, 그리고 솔직하게 저도 공감해서 느꼈던 이걸 쓰신 교수님의 직접적인 어떤 그 마음의 네트워크에서 어떤 방법을 이용하셨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서 전 개인적으로 좋았는데, 사실 전 4장이 제일 좋았어요. 여기 이제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공감의 두 얼굴. 공감의 두 얼굴이니까 공감 그러면 되게 좋은 거잖아요. 요즘 시대는 공감 시대예요. 공감을 못하면 CEO도 못 되고요. 공감을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시대인데 진짜 공감이 있는 건가? 그리고 공감이라는 게 뭔가 이거에 대해서 전 사실은 솔직하게 공감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선생님 책 읽고 되게 다른 쪽으로 생각할 수 있고 진짜 공감이 뭔가? 공감이라는 게 강요할 수 있는 건가? 정직과 공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계기가 돼서 좋았고요. 내용을 얘기하지 마세요. 책 읽어봐야 돼요. 네. 교수님 오늘 대면톡 처음 나오셨는데 어떠셨나요?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는데 저도 긴장 많이 했어요. 아유, 편하게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교수님 앞으로도 좀 자주 나와주시고요. 또 좋은 책으로 많은 독자들에게 또 많은 인사이트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